뭐라고? 부산 지역 군인 대상 폭행 사건이 7건이나 발생했다고? 정우 준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왜 이런 정보가 이제야 올라오는 거냐? 우리 병사들이 당하고 있는데 준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죠. 28년 전과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잖아. 절대 또 당하게 둘 수 없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석 달 만에 받은 첫 휴가에서 조폭들에게 폭행당한 한 해군 병사가 다음 날 부산항에 장갑차와 함께 나타난 해군 특수부대의 통쾌한 정의 실현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깊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의 오후 햇살이 비린내와 어우러져 독특한 항구 도시의 정취를 만들어냈습니다. 석 달 만에 받은 첫 휴가에 최지훈의 마음은 설렜어요. 21살 해군 이병, 항해병과에서 복무 중인 지훈에게 이 하루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죠. 지훈아, 정말 많이 컸구나. 어깨가 산만해졌네. 어머니 김순자는 아들의 변화된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까무잡잡하게 탄 얼굴과 단단해진 몸매가 아들이 얼마나 열심히 훈련받고 있는지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특히 반듯하게 착용한 군복 차림의 지훈을 보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어머니, 바다에서 매일 함정 생활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어요. 처음엔 멀미도 심하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파도 소리가 자장가 같아요. 지훈의 눈빛에는 자신감과 함께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어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지훈이 이렇게 의젓하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느껴졌죠. 오늘은 내가 제일 좋아하던 그 할머니 국밥집에 가자. 할머니가 내 입대 소식 듣고 얼마나 궁금해 하셨는지 몰라. 두 모자는 시장 골목 깊숙한 곳의 작은 국밥집으로 향했어요. 40년 넘게 한자리를 지켜온 터줏대감 같은 곳이었죠. 지훈이 어릴 적 할아버지와 함께 자주 오던 곳이기도 했고요. 어머나, 우리 지훈이 왔구나. 군복 입은 모습이 정말 의젓해 보인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 국밥집 할머니는 지훈을 한번 훑어보더니 환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는 평소보다 고기를 2배나 많이 넣어준 국밥을 정성스럽게 내어주셨어요. 김치와 깍두기도 그릇 가득 담아서 말이죠.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부대 급식도 나쁘지 않지만 이 맛은 정말 못 잊어요. 지훈이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어린 시절의 추억이 밀물처럼 밀려왔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앉아 먹던 그 맛 그대로였거든요. 구수한 돼지뼈 국물과 쫄깃한 고기, 그리고 할머니의 정성이 느껴지는 밑반찬들이 지훈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졌죠. 지훈아, 군대에서 힘든 일은 없지? 전화할 때마다 괜찮다고만 하는데 어머니는 걱정이 돼서 못 살겠다. 정말 괜찮아요. 처음엔 바다에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오히려 바다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아요. 동기들도 다 좋은 친구들이고 선임들도 잘 챙겨주세요. 어머니는 아들의 밝은 표정을 보며 안도했어요. 혼자 키운 아들이 이렇게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시장을 천천히 둘러보며 소담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우는 부대의 규칙적인 생활과는 다른 자유로운 분위기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오후 4시경 주차장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좁은 골목에 어머니의 작은 경차가 보였는데 그 앞을 검은색 대형 세단이 완전히 가로막고 있었어요. 차에서 내린 남자들은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과 손목의 문신, 그리고 거친 말투에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풍겼습니다.
야, 누구 차야 이거? 우리 길 막고 주차해놨잖아. 그중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담배를 입에 문 채 거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얼굴 한쪽에는 긴 흉터가 있었고 금리가 햇빛에 번뜩였죠. 지우는 본능적으로 어머니를 자신의 뒤로 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차입니다. 금방 빼드리겠습니다. 지우는 최대한 정중하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군인으로서 민간인과 불필요한 시비를 걸어서는 안 된다는 교육을 철저히 받았거든요. 이 새끼 군인이네. 군인이면 뭐가 대단한가? 여기가 내 부대야, 임마. 흉터 남자의 말투가 점점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남자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모두 비슷한 분위기의 사람들이었죠. 정말 죄송합니다. 차를 바로 옮기겠습니다. 지우는 계속 참았습니다. 어머니가 떨고 계시는 모습이 보였지만 상황을 악화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남자들은 지훈의 참음을 약함으로 오해했어요. 야, 이 새끼가 진짜 호락호락하게 보나봐? 군인 주제에 왜 이렇게 찌질하냐? 그때 다른 남자가 지훈의 가슴팍을 세게 밀쳤습니다. 지훈은 뒤로 휘청거렸지만 여전히 참았어요. 어머니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뒤로 물러서세요. 지훈이 어머니를 걱정하며 돌아보는 순간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턱을 강타한 충격으로 지훈은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어요. 어머니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죠. 군인이 고작 이 정도야? 약해 빠졌네. 이어서 발길질이 시작됐어요. 갈비뼈를 겨냥한 발차기에 지우는 신음을 내뱉었지만 끝까지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소중한 군복이 더러워지고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음에 또 보면 가만 안 둔다. 군인 새끼가. 남자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떠나간 후 지우는 어머니의 도움으로 겨우 일어났어요. 얼굴은 퉁퉁 부어올랐고 입안에서는 피맛이 났습니다. 무엇보다 자랑스럽게 입고 나왔던 군복이 찢어져 있는 모습이 가장 견디기 어려웠죠. 지훈아, 병원에 가자. 얼굴이 너무 많이 부었어. 괜찮아요, 어머니. 정말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밤 지훈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굴욕감과 무력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부대로 돌아온 지훈의 얼굴은 달랑 하나뿐인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나는 멍자국들로 가득했습니다. 오른쪽 뺨은 퉁퉁 부어올랐고 입술 한쪽은 터져서 말라붙은 피딱지가 앉아 있었어요. 무엇보다 찢어진 군복 소매가 그날의 굴욕을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었죠. 생활관에 들어서자 동기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훈에게 몰렸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침묵 속에서 옷을 갈아입고 세면을 하고 침대에 누웠죠. 궁금해하는 동기들의 눈빛을 애써 외면하면서 말이에요. 야, 지훈아. 얼굴에 뭐가 이렇게 났냐? 누가 때렸어? 같은 기수인 박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지훈은 고개만 살짝 저었을 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넘어져서 그래. 지훈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어요.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분위기였죠. 민수와 다른 동기들은 서로 눈짓만 주고받으며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세면장으로 향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한참을 서 있었죠. 멍든 얼굴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군인으로서 제대로 하지 못했어. 지훈은 속으로 자신을 탓했어요.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함께 군인으로서의 자존심이 바닥까지
떨어진 기분이었죠. 오전 점호 시간이 되자 소대장인 이상현 중위가 지훈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멍자국이 너무나 선명했거든요. 최지훈 이병, 면담실로 와라. 면담실에서 상현은 지훈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봤어요. 하지만 지훈의 대답은 여전히 같았습니다. 휴가 중에 실수로 넘어졌습니다. 정말 그게 다야? 네, 그게 다입니다. 상현은 지훈의 표정을 살펴봤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았어요. 사실 외출 중에 생긴 문제라면 개인적인 일로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외출 중 사고는 개인 책임이다. 앞으로 조심해라. 상현의 말은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면담실을 나왔어요. 마음 한구석이 더욱 서늘해졌죠. 며칠이 지나자 생활관에는 지훈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추측에서 시작됐지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점점 왜곡되어 갔어요. 지훈이가 휴가 나가서 누구한테 맞았대. 아, 괜히 설치다가 얻어맞은 거 아냐? 군인이 민간인한테 맞다니 창피하게.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지훈이 술에 취해 시비를 걸었다가 맞았다는 이야기, 여자 문제로 싸웠다는 이야기까지 온갖 추측들이 난무했어요. 지훈은 이런 소문들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해명하려고 해도 믿어줄 사람이 있을까 싶었고 무엇보다 그날의 굴욕스러운 기억을 다시 떠올리기 싫었거든요. 한편 제국이동전단 사령부에서는 일상적인 업무 보고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서정우 준장은 각 부대에서 올라온 주간 보고서들을 차례대로 검토하고 있었어요. 58배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유지하고 있는 정우는 해군 내에서도 원칙주의자로 유명한 인물이었죠. 최지훈 이병 휴가 중 안면 타박상 발생 건 정우의 눈에 들어온 건 짧은 한 줄의 보고였습니다. 보통이라면 넘어갈 수 있는 사소한 내용이었지만 정우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면담 결과 개인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판단됨. 정우는 보고서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단순한 낙상 사고치고는 안면 타박상이라는 표현이 구체적이었거든요. 김중령, 이 건은 어떤 상황인가? 참모장인 김태호 중령이 서둘러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아, 그거는 휴가 나간 병사가 부산 시내에서 넘어져서 다친 사고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진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의심은 더욱 커졌어요. 오랜 군 생활의 경험으로 봤을 때 뭔가 숨기고 있는 냄새가 났거든요. 부산 시내라고 했나? 어느 지역인가? 자갈치 시장 인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순간 정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부산, 시장, 병사, 타박상이라는 단어들이 연이어 떠오르자 옛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28년 전 정우가 아직 대위였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해양 경계 작전 중이었는데 부하 한 명이 부산 항만 지역에서 조직 폭력배들에게 폭행당해 중상을 입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병사는 끝까지 넘어져서 다쳤다고 거짓말을 했었죠. 하지만 정우가 직접 조사한 결과 그 병사는 항만 하역업체와 연결된 폭력 조직에 의해 일방적으로 구타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비를 걸어온 거였어요. 그때 정우는 공식적인 대응을 하려고 했지만 상부에서는 문제를 키우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었습니다. 결국 그 병사는 트라우마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했어요. 정우는 그 일을 평생의 한으로 품고 살아왔습니다. 자신이 그때 더 강하게 나섰다면 부하를 지킬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 때문이었죠. 김중령, 이 병사 면담 기록을 다시 가져와. 그리고 부산 지역 최근 치안 상황도 함께. 네, 알겠습니다.
정우는 보고서를 덮고 조용히 중대장실을 나섰습니다. 28년 전의 악몽이 다시 반복되는 건 아닌지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튿날 새벽 서정우 준장은 부대 안쪽 바닷가를 혼자 걸으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오는 가운데 그의 머릿속에는 28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자신이 지키지 못한 부하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죠. 김태호 중령이 가져온 추가 자료들을 밤새 검토한 결과 정우의 직감은 거의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최지훈 이병의 상처 패턴, 부산 자갈치 시장 인근의 최근 폭력 사건들, 그리고 무엇보다 병사의 침묵하는 태도까지 모든 것이 과거의 사건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 정우는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28년 전의 실수를 되풀이할 수는 없었어요. 오전 8시 정우는 참모장실로 김태호를 불러들였습니다. 김중령, 최지훈 이병을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데려와.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준장님, 혹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조용히 처리해. 김태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정우 준장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30분 후 지훈이 준장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직도 얼굴에 멍자국이 선명했고 입술의 상처도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태였어요. 지훈은 왜 갑자기 준장님이 자신을 부르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들어와, 최지훈 이병. 정우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지훈은 긴장한 표정으로 경례를 올렸어요. 제국이동 전단장 서정우 준장님께 최지훈 이병 보고했습니다. 편하게 해. 앉아라. 정우는 지훈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보고서로만 봤을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낙상 사고로 생긴 상처가 아니었죠. 지훈아, 솔직하게 말해봐. 정말 넘어져서 다친 거야? 지훈은 잠시 망설였지만 여전히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 그럼 어디서 어떻게 넘어졌는지 자세히 말해봐. 정우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지훈은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길에서 실수로 넘어졌습니다. 어느 길에서? 자갈치 시장 근처라고 들었는데 거기 길이 그렇게 험한가? 지훈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이어가기에는 정우 준장의 질문이 너무 구체적이었거든요. 정우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를 펼쳐 지훈에게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누렇게 바른 글씨로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죠. 이 사람 이름은 박민호. 28년 전 내 부하였다. 너처럼 부산에서 폭행당했지만 끝까지 넘어졌다고 거짓말했어. 그리고 결국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우 준장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때 나는 그 친구를 지키지 못했다. 상부의 눈치만 보면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 그게 내 평생의 한이다. 정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 진심을 느꼈어요. 지금 너를 지키는 게 나의 마지막 책임이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라. 누가 너를 때렸나? 마침내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혼자 견뎌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준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군인이면서도 어머니조차 지키지 못했어요. 지훈은 그날의 일을 처음으로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조폭들의 위협, 일방적인 폭행, 그리고 찢어진 군복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정우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지만
직접 들으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지훈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오히려 어머니를 지키려고 참은 내가 대단한 거야. 하지만 저는 군인인데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게 진짜 군인이다. 무력으로 해결하는 게 능사가 아니야.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해군의 명예는 서리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너 하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해군 전체를 지키는 거다. 지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일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자신의 존재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준장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내가 할 일은 평상시처럼 생활하는 거다. 나머지는 내가 처리하겠다. 정우는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김중령 해상헌병대장과 특수수색대장을 긴급 호출해. 그리고 이 건은 1급 기밀로 분류한다. 지훈이 나간 후 정우는 혼자 남아 작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인 절차로는 한계가 있으니 비공식적으로 움직여야 했어요. 1시간 후 해상헌병대장 조민석 소령과 특수수색대장 한재구 소령이 준장실에 모였습니다. 조용히 움직인다. 해군의 명예는 서리로 지킬 수 없다. 정우의 말에 두 소령은 긴장했습니다. 준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부산 자갈치 시장 인근 조직폭력단에 대한 비공식 조사를 시작한다. 목표는 우리 병사를 폭행한 세력의 정체 파악과 대응 방안 수립이다. 조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준장님, 공식 절차 없이 진행해도 될까요? 내 책임이다. 하지만 절대 증거를 남기지 마라. 정우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번에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거였어요. 저녁 무렵 지우는 부대 뒤편 바닷가에서 혼자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준장님과의 대화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해군 전체를 지킨다는 게 무슨 뜻일까? 지우는 처음으로 자신이 단순히 개인이 아니라 해군이라는 조직의 일원이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감이 어깨를 짓누르는 동시에 묘한 자부심도 느껴졌어요. 사흘 후 해상헌병대 조사팀의 비밀 수사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조민석 소령이 정우 준장에게 올린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지훈 이병을 폭행한 주범은 김태식이라는 자입니다. 부산 자갈치 일대를 장악하고 있는 무학파 조직의 실세 김용만의 친동생이죠. 정우는 보고서를 꼼꼼히 읽어보며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무학파라는 이름은 부산 지역에서는 악명이 높은 조직이었거든요. 이 조직이 얼마나 큰가? 조직원만 100여 명이 넘고 부산 남구 일대 상권의 7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갈치 시장과 인근 상가들로부터 보호비를 받고 있어요. 조민석의 설명에 정우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단순한 우발적 폭행이 아니라 조직적인 깡패들이었던 거죠. 더 심각한 건 이들이 최근 들어 군인들을 의도적으로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정황입니다. 지난 석 달간 부산 지역 군인 대상 폭행 사건이 7건이나 발생했어요. 뭐라고? 정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해군 전체에 대한 도전이었죠. 왜 이런 정보가 이제야 올라오는 거냐? 피해자들이 모두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말썽을 일으키기 싫어한다는 이유로요. 정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28년 전과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한재구 소령은 뭘 알아냈나? 특수수색대에서 무학파 본거지를 확인했습니다. 부산항 창고지대에 있는 폐건물을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조민석이 건네준 사진들을 보니 상당히 견고한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였어요. 준장님, 하지만 민간인 대상 작전은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상부 승인 없이는 힘들어요. 정우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공식적인 절차를 밟으면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정치적 고려 때문에 무마될 가능성이 높았어요. 해군 정보사에 비공식 협조를 요청한다. 그리고 도심 전투 훈련을 명목으로 작전을 진행하겠다. 도심 전투 훈련이요? 그렇다. 공식적으로는 훈련이지만 실제로는 정의 실현이다. 정우의 눈빛이 결연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였어요. 다음 날 오전 정우는 해군 정보사 부산 지부장인 노승우 대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노 대령,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했다. 비공식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정우는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노승우는 오랜 동료였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정보 지원은 가능하지만 직접적인 개입은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전화를 끊은 정우는 즉시 작전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도심 전투 훈련이지만 실제로는 무학파 소탕 작전이었죠. 오후 2시 긴급 지휘관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조민석, 한재구를 비롯해 주요 보직자들이 모였어요. 내일부터 사흘간 부산항 일대에서 도심 전투 훈련을 실시한다. 참여 부대는 특수수색대, 해상헌병대, 그리고 기동대다. 참석자들은 갑작스러운 훈련 계획에 당황했습니다. 사전 계획에 없던 일이었거든요. 장갑차 2대와 고속정 한 척도 동원한다. 그리고 이 훈련은 1급 기밀로 분류한다. 한재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준장님, 구체적인 훈련 목표가 무엇인가요? 부산항 창고지대 일대의 불법 시설물 제거 훈련이다. 그리고 조직폭력배 대응 훈련도 포함한다. 정우의 말에 모든 참석자들이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어요. 공식 작전은 아니다. 하지만 정의는 조용히 움직여야 한다. 정우의 말에 모든 지휘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하를 지키는 것이 지휘관의 기본 책무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부대 전체가 분주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훈련 계획에 모든 병사들이 긴장했어요. 지훈도 특수수색대 훈련 지원 임무에 배정됐습니다. 작전 보조병으로 참여하게 된 거였죠. 최지훈 이병, 이번 훈련에서 내 역할은 중요하다. 상황 관찰과 보고가 주 임무다. 한재구 소령의 말에 지훈은 긴장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훈련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지훈은 장비를 점검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은 그냥 맞고 당한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았어요. 혹시 이 모든 게 나 때문인가?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옆에서 장비를 정리하던 선임병이 말했어요. 지훈아, 이번 훈련이 뭔가 특별한 것 같지 않냐? 준장님이 직접 챙기시고 있어. 그런가요? 분명히 큰 일이 있을 거야. 우리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어. 그날 저녁 지훈은 부대 뒤편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자신이 단순히 개인적인 피해를 당한 게 아니라 해군이라는 조직 전체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였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해군은 바다를 지키는 게 아니라 정의도 함께 지키는 거구나. 지훈은 처음으로 군복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될 훈련에 대한 각오를 다졌어요.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생활관의 다른 동기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지훈만은 천장을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훈련이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거든요. 새벽 5시 지우는 조용히 생활관을 빠져나와 부대 뒤편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어둠이 짙었지만 파도 소리만은 변함없이 들려왔어요. 지우는 바위에 앉아 수평선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내가 감당해도 되는 일일까? 지훈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은 그저 운 없게 조폭들에게 얻어맞은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해군 전체의 명예가 걸린 문제가 되어버렸거든요. 군복을 입고 있다는 사실이 이토록 무거운 책임을 의미한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개인 최지훈이 아니라 해군 이병 최지훈으로서 감당해야 할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내가 그냥 참고 넘어갔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계속 침묵했다면 다른 군인들도 똑같은 피해를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죠. 조민석 소령의 말에 따르면 이미 7건의 사건이 더 있었다고 했거든요. 지우는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군인이 된 후 단단해진 손이었지만 그날 조폭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손이기도 했어요. 군인이라는 게 정말 뭘까? 바다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새벽 바람이 지훈의 뺨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지훈이 돌아보니 서정우 준장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났구나. 정우는 지훈 옆 바위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바다를 바라봤어요. 준장님도 잠이 안 오셨나요?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든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다. 특히 큰 일을 앞두고 있으면 더욱 그래. 정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자신 때문에 준장님까지 고생하신다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준장님, 저 때문에 이렇게 큰일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미안하다. 정우는 가슴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어제 보여줬던 그 수첩이었어요. 이 수첩을 30년 넘게 들고 다녔다. 잊지 않기 위해서 말이야. 수첩을 펼쳐 보인 페이지에는 여러 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쪽에 적힌 박민호라는 이름이 유독 선명했어요. 민호는 정말 좋은 친구였다. 성실하고 착하고 어머니를 무척 사랑했지. 너와 비슷한 면이 많았어.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픈 기억이었거든요. 그날도 이랬다. 부산항 인근에서 하역업체와 연결된 조폭들에게 얻어맞고 돌아왔는데 끝까지 넘어졌다고 거짓말했어. 지우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자신과 너무나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나는 그때 상부 눈치만 봤다. 문제를 키우지 말라는 지시에 순종했지. 그리고 일주일 후 민호는 부대 뒷산에서 목을 메고 죽었다.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 품고 살아온 자책감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어요. 내가 그때 더 강하게 나섰다면 민호를 지킬 수 있었을 텐데. 그게 내 평생의 한이다. 지우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준장님이 왜 자신을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려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지금 너를 지키는 게 나의 마지막 책임이다. 민호에게 못다한 일을 너를 통해서라도 끝내고 싶다. 정우는 수첩을 덮고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면 여기서 멈춰도 된다. 이미 충분히 용기를 보여줬어. 지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정우 준장의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달라졌어요. 준장님,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박민호 선배님처럼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준장님처럼 부하를 진짜로 사랑하는 지휘관이 되고 싶습니다. 지훈의 눈빛에 결심이 서렸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한 거였어요. 지키겠습니다. 저도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는 모든 군인들도 지키겠습니다. 정우는 지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고맙다, 지훈아. 정말 고맙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붉은 태양이 모습을 드러내며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였어요. 두 사람은 그 장면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지훈아. 네, 준장님. 준비됐습니다. 지훈은 일어서서 경례를 올렸습니다.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이었어요.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고 동료들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부대로 돌아가는 길에 지훈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입고 있는 군복의 의미를, 그리고 해군이라는 조직이 추구해야 할 가치를 이제야 제대로 이해하게 됐다고 말이에요. 해군은 바다를 지키는 게 아니라 정의도 함께 지키는 거구나. 지훈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일들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가 됐죠. 훈련장에서는 이미 부사남들이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갑차들이 줄지어 서 있고 특수수색대원들이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지훈은 다시 한번 군복을 여미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끝까지 해내겠다고 말이에요. 오전 8시 제국이동전단 작전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정우 준장을 중심으로 주요 지휘관들이 모여 앉았고 벽면에는 부산항 일대의 상세한 지도가 펼쳐져 있었어요. 빨간 펜으로 표시된 여러 지점들이 오늘의 작전 목표를 나타내고 있었죠. 오늘부터 우리는 역사를 새로 쓴다. 정우의 첫마디가 회의실 안을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준장의 표정을 주의 깊게 살펴봤어요. 전단장 권한으로 이 작전을 정식 승인한다. 작전명은 파도검 작전이다. 파도검 작전. 바다의 파도처럼 조용히 접근해서 검처럼 날카롭게 정의를 실현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참석자들은 모두 이 작전명의 깊은 뜻을 이해했어요. 조민석 소령, 해상헌병대 준비 상황은 어떤가? 완벽합니다. 기동 타격대 30명과 특수장비팀 10명이 대기 중입니다. 장갑차 2대도 언제든 출동 가능한 상태입니다. 조민석의 보고에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재구 소령은 특수수색대 25명이 준비 완료했습니다. 침투 장비와 제압 장비 모두 점검 마쳤고 고속정도 부산항 입구에서 대기 중입니다. 한재구의 답변에도 정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좋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설명하겠다. 정우는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무학파 본거지는 부산항 창고지대 3번 구역에 위치해 있다. 폐건물을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주변에 감시초소 4곳을 운영하고 있어. 빨간 점들로 표시된 감시초소들을 보며 지휘관들은 작전의 복잡성을 실감했습니다. 1단계로 해상헌병대가 감시초소들을 동시에 무력화한다. 2단계로 특수수색대가 본거지에 침투해서 핵심 인물들을 체포한다. 정우의 설명이 계속되자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더 진지해졌어요. 그리고 3단계로 전체 조직원들을 일망타진한다. 단 민간인 피해는 절대 없어야 한다. 준장님, 법적 절차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태호 중령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과는 이미 조율했다. 우리가 체포하면 즉시 인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정우의 답변에 참석자들은 안도했어요. 법적 문제까지 미리 해결해 놓았다는 뜻이었거든요. 자, 그럼 각 부대별 임무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 정우는 칠판에 작전 순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해상헌병대는 오전 10시에 감시초소 4곳을 동시 타격한다. 특수수색대는 헌병대 신호와 동시에 본거지 침투를 시작한다. 모든 지휘관들이 메모를 하며 임무를 숙지했어요. 그리고 최지훈 이병은 이번 작전에서 특별한 역할을 맡는다. 갑자기 지훈의 이름이 언급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훈 이병은 작전 보조병으로 참여하되 실제로는 증인 역할을 하게 된다. 자신을 폭행한 범인들을 직접 식별하는 것이 주요 임무다. 정우의 설명에 지휘관들은 이해했습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정확한 정의 실현을 위한 조치였던 거죠. 회의가 끝난 후 각 부대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기동타격대는 장갑차에 올라탔고 특수수색대는 고속정으로 향했어요. 지훈은 한제구 소령과 함께 작전 지휘차에 탑승했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실전 같은 상황에 긴장이 됐지만 동시에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도 느꼈어요. 지훈아, 긴장되지? 한제구가 친근하게 물어봤습니다. 조금요. 하지만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훈의 대답에 한제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마음가짐이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히 범인을 잡는 게 아니야. 해군의 명예를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는 거다. 오전 9시 30분 모든 부대가 각자의 위치에 도착했습니다. 부산항 창고지대 주변은 이미 해군 부대들로 완전히 포위된 상태였어요. 정우 준장은 지휘차에서 전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각 부대 준비 상황 보고하라. 해상헌병대 감시초소 포위 완료. 특수수색대 침투 경로 확보 완료. 기동타격대 후방 차단 완료. 모든 보고가 끝나자 정우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10시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해군 수색대 작전 개시 준비. 정우의 명령이 무전을 타고 전체 부대에 전달됐습니다. 지훈은 작전 지휘차 안에서 무학파 본거지를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 자신을 폭행했던 사람들이 저 건물 안에 있다는 생각이 드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준비됐나, 지훈아? 한제구의 물음에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정우 준장의 최종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파도검 작전 개시. 그 순간 부산항 창고지대 곳곳에서 해군 부대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장갑차들이 굉음을 내며 전진했고 특수수색대원들이 건물로 침투하기 시작했죠. 지훈은 창문 너머로 펼쳐지는 광경을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자신 때문에 시작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이다. 지훈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날이었거든요. 오전 10시 정각 부산항 창고지대에 천둥 같은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두 대의 장갑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무학파 본거지를 향해 돌진했어요. 동시에 네 방향에서 해상헌병대원들이 일제히 감시초소로 침투하기 시작했죠. 1구역 감시초소 제압 완료. 2구역 제압 완료. 무전기를 통해 연달아 들려오는 보고에 정우 준장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무학파 본거지 내부에서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조직원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평소 이 지역을 자신들의 텃밭처럼 여기며 호기를 부리던 그들에게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야, 뭐야 저거? 군대가 왜 여기 와?
창문으로 장갑차를 본 조직원 하나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설마 우리 때문에 온 건 아니겠지? 하지만 그들의 추측은 곧 현실이 됐어요. 해군 수색대 작전 개시, 표적 건물 침투, 한제구 소령의 우렁찬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창고지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특수수색대원들이 밧줄을 타고 건물 옥상으로 강화하기 시작했고 정면에서는 헌병대가 방패를 든 채 돌입했어요. 뭐야, 이거 진짜네. 무학파 조직원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이나 다른 조직과는 차원이 다른 전문성과 조직력을 보여주는 해군 부대 앞에서 그들은 속수무책이었어요. 보스님, 어떻게 할까요? 보스 김용만에게 달려온 부하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평소 강단 있던 김용만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일단 뒤쪽으로 빠져나가자.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건물 후면까지 기동 타격대가 완전히 봉쇄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해상헌병대다. 모두 엎드려. 방독면을 쓴 헌병대원들이 건물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전문적인 움직임과 완벽한 장비의 조폭들은 저항할 엄두도 내지 못했어요. 지우는 작전 지휘차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일방적으로 구타했던 그들이 해군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해지는 모습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지훈아, 이제 내 차례다. 한제구 소령이 말했습니다. 지훈의 임무는 자신을 폭행한 범인을 직접 식별하는 것이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지훈은 헬멧을 쓰고 방탄조끼를 착용한 채 건물로 향했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실전 같은 상황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했어요. 건물 안은 이미 수색대가 완전히 장악한 상태였습니다. 조직원들은 모두 바닥에 엎드린 채 수갑을 차고 있었어요. 며칠 전 지훈을 폭행했을 때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모습이었죠. 저기 있습니다. 지훈은 자신을 때린 김태식을 즉시 알아봤습니다. 얼굴의 흉터와 금리가 여전히 선명했거든요. 확실한가? 네, 확실합니다. 저 사람이 저를 먼저 때렸고 옆에 있는 저 사람이 발로 찼습니다. 지훈의 확인에 헌병대원들이 해당 인물들을 따로 분리했습니다. 김태식, 너는 해군 병사 폭행 혐의로 체포한다. 수갑을 찬 김태식은 지훈을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야, 너 그때 그 군인이지? 이런 식으로 복수하려고? 하지만 지훈의 반응은 그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정의입니다. 지훈의 차분한 대답에 김태식은 할 말을 잃었어요. 한편 건물 깊숙한 곳에서는 보스 김용만이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방이 완전히 포위된 상황에서 도망갈 곳은 없었어요. 김용만 조직폭력배 활동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다. 특수수색대원이 김용만에게 수갑을 채우자 그는 체념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해군이 이렇게 무서운 줄은 몰랐네. 평생 부산 일대를 주름잡으며 살아온 그에게도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작전 시작 1시간 만에 무학파 조직원 30여 명이 모두 체포됐습니다. 완벽한 성공이었어요. 파도검 작전 완료. 목표 인물 전원 체포. 한제구 소령의 보고에 정우 준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8년 전에 하지 못했던 일을 마침내 해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체포된 조직원들이 경찰서로 이송되는 동안 지훈은 건물 옥상에 혼자 올라갔습니다. 부산항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검푸른 바다 위로 해가 중천에 떠 있었고 멀리 해군 함정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함정 위에 펄럭이는 태극기와 해군기가 바람에
장엄하게 나부끼고 있었어요. 이게 해군의 힘이구나. 지우는 처음으로 자신이 속한 조직의 진정한 위력을 실감했습니다. 개인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을 조직의 힘으로 해낸 거였죠.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 준장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어떤 기분이야? 후련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껴져요. 지훈의 대답에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오늘 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이제 너는 진정한 해군이 됐다. 정우는 지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해군은 바다만 지키는 게 아니다. 정의도 지키고 동료도 지키고 나라도 지킨다. 지훈은 바다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오늘의 일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정의로운 해군이 되겠다고 말이에요. 준장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용기를 주셔서요. 나야말로 고맙다. 내 덕분에 오랜 한을 풀 수 있었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부산항의 평화가 다시 찾아온 순간이었어요. 작전이 끝난 지 사흘 후 지우는 다시 부산 자갈치 시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정우 준장이 특별히 연장 휴가를 내준 덕분이었어요.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마음으로 익숙한 골목길을 걸으며 지우는 새로운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김순자는 아들의 변화된 모습을 한눈에 알아챘어요. 같은 군복을 입고 있지만 걸음걸이부터 표정까지 모든 게 달라 보였거든요. 특히 눈빛에서 느껴지는 자신감과 당당함이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죠. 지훈아, 뭔가 많이 달라 보인다. 무슨 일이 있었니? 어머니의 물음에 지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좋은 일이요. 두 모자는 며칠 전과 똑같은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훈의 마음이 완전히 달랐어요. 두려움이나 굴욕감 대신 자부심과 책임감이 가슴 가득 차 있었거든요. 국밥집 할머니는 지훈을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머, 우리 지훈이 또 왔구나. 이번에는 더욱 의젓해 보이네.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끓여준 국밥을 받아든 지훈은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며칠 전과 똑같은 맛이었지만 이번에는 그 맛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거든요. 어머니, 이번엔 진짜 맛있네요. 지훈의 말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음식 맛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변화된 마음을 표현하는 거였죠. 어머니는 말없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아들이 더욱 성숙해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시장을 둘러보는 동안 지우는 주변 상인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며칠 전 이곳에서 벌어진 해군의 대규모 작전 소식이 이미 시장 전체에 퍼져 있었거든요. 저분이 그때 그 해군 병사님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시장을 조폭들로부터 구해준 영웅이시잖아. 상인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며 지우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시작된 일이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도운 셈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지훈과 어머니가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화면에 해군 사령부 공식 발표가 나왔어요. 해군 제국이동전단은 부산항 일대에서 조직폭력배 무학파 전원을 검거하는 작전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 작전으로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던 주요 조직폭력배들이 일망타진됐으며 특히 군인을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들도 함께 해결됐습니다. 화면에는 체포되는 김용만과 김태식의 모습이 나왔어요. 며칠 전 지훈을 폭행했던 그들이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오르는 장면이었죠.
해군은 이번 작전을 통해 해군은 결코 침묵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본 어머니는 비로소 며칠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했습니다. 지훈아, 혹시 그때 일과 관련된 거니?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어요. 해군 전체의 명예가 걸린 일이었죠. 어머니는 아들을 다시 한번 꼭 안아주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을 일들을 잘 견뎌낸 아들이 자랑스러웠거든요. 다음 날 부대로 복귀한 지훈을 정후 준장이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이번에는 공식적인 면담이었어요. 지훈아,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을 거야. 네, 준장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정우는 지훈의 성장한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지키고 정의도 지키고 해군의 명예도 지켜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정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바로 그거다. 넌 이제 병사가 아니라 해군이다. 그리고 이 바다를 지키는 사람이다. 정우의 말에 지훈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단순히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병사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질 줄 아는 진정한 해군이 됐다는 인정을 받은 거였거든요. 며칠 후 지훈은 해군함정 갑판 위에 서서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바다는 고요했고 멀리 떠오르기 시작하는 해가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지훈은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굴욕적인 폭행으로 시작된 일이 결국 자신을 성장시키고 동시에 정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됐다는 게 신기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지훈은 눈을 가늘게 뜨고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저 넓은 바다 어딘가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도전들을 생각하니 두렵기보다는 기대가 됐어요. 함정 위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죠. 지훈에게는 새로운 항해가 시작되는 순간이기도 했어요. 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를 바라보며 지훈은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해군으로서 자랑스럽게 살아가겠다고, 정의롭게 살아가겠다고 말이에요. 멀리서 다른 함정들이 줄지어 항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훈도 그들과 함께 새로운 바다로 나아갈 준비가 됐어요. 다시 떠오르는 햇살 아래 최지훈의 새로운 항해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해군이라는 든든한 동료들과 함께 푸른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진정한 바다의 사나이가 된 거였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지훈이나 정우, 준장의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와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